하나, 둘, 셋. AI 몬. 자, 오늘 AI 몬. 인공지능아, 넌 뭐니? 라고 물어보는 대답해 주실 분이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신데요. 크라우드웍스의 박민우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축하의 목소리 막 들리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 역시 방송에 최적화되신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업 얘기도 해주셨지만 인공지능이 뭔지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알아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좀 더 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렐리님? 네, 전 진짜 앞에 강의 들으면서 전 AI 꿈남으로서 네. 궁금한 게 정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저처럼 AI에 관심만 있지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분들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조금 더 사업적으로, 좀 더 기술적으로 질문하는 역할을 맡게 될 텐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제가 들어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이름만 들어도 되게 어려워. 진짜 저도 네,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도 학습은 뭐고 비지도 학습은 뭔지. 그래서 지도 학습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비지도 학습은 뭔지? 컴퓨터가 그냥 알아서 막 알려주지도 않은 것들을 막 찾아내는 건지? 그런 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통 이 학습 방식을 이제 저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근데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붐이 일어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알파고. 알파고, 그죠? 네, 구글의 알파고. 네, 그 알파고 같은 경우가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야고요. 네. 강화 학습은 사실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극소수의 사실은 엔지니어들만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대중성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활용도도 좀 낮은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게임 이론을 사실 접목하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강화학습이고 강화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이제 상과 벌을 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과 벌을 주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학습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I 스피커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전혀 사실은 상관이 그래요? 멀죠. 나는 알파고가 여기 인공지능 스피커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린 너무 무식해. 알파고가 이제 저희 데모로 보여준 게 이제 바둑이었잖아요. 네. 바둑이 이제 전형적인 게임 이론이죠. 이렇게 상과 벌을 줌으로 해서 최적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방식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게임을 AI가 대신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충분히 상과 벌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네, 뭐 분야이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 대회도 맞아요. 사람과 네. 같이 한다고 네. 하고 그런 그러던데. 것들이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하기가 매우 좋고요. 근데 좀 더 이제 발전이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판단해야 될 어떤 중요한 상황들을 네.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용도로서 강화학습을 이제 사실은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좀 갈 길은 좀 멀고. 먼 거다. 요새 최근에 딥마인드 소식이 잘 안 들리잖아요. 네, 한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분야죠. 저 궁금한 게 인공지능에게 주는 상과 벌이라는 게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택을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바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선택을 한 결과가 승이냐 패냐 이렇게 구분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특히 바둑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바둑을 뒀는데 결과가 패였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진 이유를 이제 찾아서 다음에는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승을 찾아가는 거죠. 오, 진짜 똑똑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강화학습은 사실 매우 어려운 AI 분야에서도 매우 어려운 분야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강화학습을 연구하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것들이 상용화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활용도가 조금 지극히 제한적인 그렇죠. 영역이고. 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는 또 어떤가요? 네, 나머지 두 가지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인데요. 일단 비지도학습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비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가 필요 없는 게 이제 비지도학습이죠. 그럼 이제 비지도학습은 정답을 몰라요. 정답을 모르지만 뭔가의 데이터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걸 클러스터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어떤 군집이 있을 때 이 군집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각각의 군집의 특성들을 파악해서 이것들을 구분해 주는 거죠. 하지만 이 군집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사실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고 학습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AI 서비스들은 또 비지도 학습하고는 또 거리가 있죠. 예를 들면 사람과 동물들이 쫙 모여져 있으면 인공지능이 사람은 사람대로 뭐 동물은 동물대로 모아놓을 수도 있지만 그 누워 있는 사람들과 누워 있는 짐승을 또 같이 묶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거기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게 할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동물이 무엇인지가 사실 궁금한 경우가 더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동물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건 지도학습으로 학습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엔 사람들이 좀 뭔가 알려줘야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에게 마치 사료를 먹이듯이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가르쳐 주듯이 그 데이터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매우 많고요. 또 필요하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수집된 이제 원천 데이터는 바로 학습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을 모르니까요. 이게 뭐다, 이게 뭐다를 알려줘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능을 치기 전에 많은 연습 문제 풀이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짜증나죠.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네.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모르니까 학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문제에는 반드시 정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쌍으로 있어야지만 학습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는 문제고요. 이 데이터를 가공한다는 거는 거기에 정답을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이게 학습이 안 되는 이유가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답을 누가 만들어 줘야 되냐? 결국 사람이 그 정답을 만들어 줘야 되는 되게 거죠.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한테 좀 많은 걸 맡기려고 했더니 인공지능이 너무 무식해갖고 또 많은 걸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건가요? 해줘야 되고. 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알파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바고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럼 그 채점은 진짜 대표님 회사에서도 아까 그 수많은 3만 명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문제를 이제 주어지죠, 기업들이. 그 주어진 문제들은 뭐 예를 들면은 이 어떤 이미지 10만 장을 줄 테니 여기서 사람만 다 찾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지에 사람이 있는 좌표값을 이제 뽑아주고 그 뽑아준 좌표값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오더라도 사람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겠죠. 네. 근데 사람도 구분하기 애매한 형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 약간 오류가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는 이건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사람은 이건 원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정확한 학습 데이터도 있고요. 정답이 정확하지 않은 학습 데이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방식이 크로스 체크예요. 그렇죠. 여러 명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이라고 판단하는 쪽으로 이제 결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애매하면은 AI도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저기 다 다수결의 원칙이 필요하군요. 인공지능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잘못된 인공지능이 만들어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우리 뭐 많은 것들을 장악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뭐 사람을 쓸모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야? 판단하는 맞아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공포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지도학습이니까 악인들에 의한 지도학습. 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런 지도학습을 막 인공지능한테 시킨다. 이런 것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윤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지도학습은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목적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범용적인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 능력에서 동물을 잘 찾아내는 AI
또는 뭐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남녀를 판별하는 AI. 굉장히 목적지향적으로 AI 서비스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목적으로 만들려면 나쁜 목적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근데 그 목적밖에 쓸 수가 없게 되니까 뭐 AI가 뭐 판단을 한다거나 뭐 그걸 통해서 나쁜 짓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공상과학 소설의 네,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 네.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였네요. 우린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강화학습 같은 거를 네. 적용을 하면은 SF가 될 수도 있겠죠. 판단을 할 수 있는 네, 것은 네. AI니까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는 거는 이제 그쪽 분야고 지도학습에서 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리기는 사실은 어렵죠. 네. 대표님은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서 벌써 사실은 뭐 ICT 분야에서 거의 연배가 나오시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IT를 네,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IT의 발전상을 계속 보시면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분야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분야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쪽 분야를 좀 선택하시게 됐어요? 제가 원래 다섯 번째 창업인데요. 네. 두 번째 창업을 한 회사가 2000년이었어요. 네. 그 2000년에 그 창업한 회사의 아이템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었어. 네? 2000년도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9년, 거의 20년 전인데요. 19년 전에 AI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가셨을 때 아니에요? 네. 나이가 나오는. 네, 이런 건 편집? 그러니까 그 당시에 AI를 했다라는 얘기는 뭐 좋은 의미로는 선구적인 시도였겠지만 네. 나쁜 의미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을 했던 거죠. 너무 앞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회사가 매우 안 좋아졌죠. 근데 이제 속된 말로 망했군요. 네. 되게 표현을 네. 정갈하게 하신다. 네. 고급스럽게 하시네. 그냥 망한 거지 뭘. 근데 표현을. 사실 그 시점에 우리가 AI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네. 환경이었어요. 환경.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구입한 하드웨어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로지 우리 컴퓨터로만 뭔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은 하나의 이제 블랙박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고 결과를 보고 변수를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적화하는 방식을 써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변수 하나 바꾸고 테스트해 보는데 2, 3일 지나고 뭐 이런 식이면은 아유, 사실은 시간이 돈인데.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사업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사업 전환을 했었고요. 이제 그 트라우마는 남아 있죠. 그래서 2016년 뭐 이때 AI 붐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AI의 핵심 알고리즘을 만든다거나 모델을 설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너무 고난이도의 사업을 하기는 좀 쉽지 않다. 네. 이렇게 그랬는데 판단하셨군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고 이걸 학습시키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많은 인공지능을 관련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도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기업이 되자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어디서부터 했죠? 어쨌든 눈물을 머금고 말씀해 주셨던 과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뭐 제 속된 말로 이게 코어 기술이 아니지 않나? 이거 그냥 되게 고난이도의 첨단 기술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분야인 것 같은데 가장 인간적인 가장 사람들의 노동 집약적인 느낌이 좀 드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인공지능이 이제 기본적인 원리 자체가 사람의 인지 능력을 얼마나 카피를 해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갖게 할 그렇죠, 것인가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러면 인지 능력에서 이미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충분한 인지 능력이 쌓이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어쨌든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게 될 거고요. 근데 그 성능을 보여준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은 이 학습이라는 과정은 매우 길고 복잡한 연속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수준이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중학교 수준으로 이제 그 다음은 가야 되는 거죠. 그냥 고등학교 수준, 그리고 대학교 전공 수준까지도 인공지능이 발전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에 따른 학습은 또 다른 거죠. 결국은 학습의 과정이 달라지고 학습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도움은 한동안은 계속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동안이 짧을까요? 아니면 아직 여전히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어떤 기업의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성능을 요구한다면은 거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변화와 더 많은 시도를 요구한다면은 이 과정은 생각보다 꽤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요즘 같아서는 인공지능이 창작도 하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림도 막 그리더라고요. 그림도 그리고 그 작곡 프로그램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작곡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미 인간을 뛰어넘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해요. 이미 이제 작곡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AI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어디까지가 모방인가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일대에서 만든 작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인공지능으로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바하의 이제 연주곡들을 이제 수백 개를 이제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새로운 곡을 만드는데 누가 들어도 바하 곡 같아요. 근데 스타일이 나와.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바하를 모방한 곡이지 이걸 과연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논란은 생기는 거죠. 그럼 거기에 창의력이라는 게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림을 그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화가의 그림들을 학습시키면 그 화가가 그린 것처럼 그림을 그릴 거예요. 네. 근데 그 화가의 풍이 모방된 거지 이게 창작물인가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예술 분야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죠. 그러니까 CG 분야도 상당히 더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인공지능 활용도가. 그래서 즉시적인 인공지능 합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딥페이크처럼 얼굴을 바꿔버린다든가 목소리를 바꿔버린다든가 이런 이 현실 모사? 이 현실 모사가 인공지능의 역할처럼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활용도는 높겠지만 거꾸로 보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상황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문제는 현재 가짜 뉴스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라는 문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혼란을 줄 수 있느냐. 결국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구분의 경계를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아니 스팸 메일도 요즘에는 이제 텍스트로 오겠지만 화상 통화로 막 엄마 얼굴이 막 나오면 엄마 얼굴인데? 막 이랬는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뭐 이런 방법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새 광고 메시지를 보낼 땐 광고라고 반드시 표시를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AI입니다라고 표시를 하고 그래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걸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악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면 정말 인공지능이라는 툴도 되게 나쁘게 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예를 들면 뭐 개인정보법이 강화된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산업적인 제약이 생기고 규제가 생기고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좀 진입해야 되는 규제 장벽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보호를 강화하면은 사실은 좀 더 깊은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렇겠네요. 특히 이제 안면 인식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 사진이 필요한데 이건 전부 다 초상권에 걸리는 문제들이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학습을 할 수가 없으니 안면 인식에 대한 기술력이 우리가 중국보다 지금 훨씬 밀려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막 그래서 이제 하나 봐요. 우리가 네. 이제 AI 쪽에서 아시아의 경쟁 국가가 중국하고 일본인데요. 중국이죠. 네. 중국은 일단은 뭐 정부 차원에서 묵인되는 그런 효과들 때문에
데이터를 수직 가공하기가 매우 편한 게다가 또 볼륨도 엄청 크잖아요. 맞아요. 그런 나라고 일본은 또 달라요. 일본은 개인정보 규제가 매우 강할 것 같은데요. 네. 또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게 이제 2017년에 이제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구 개발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용 비상용을 막론하고 동의 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어쨌든 이거를 연구 목적으로 쓰는 거는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죠. 한국만 조금 불리한 환경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규제를 어디까지 풀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규제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여기도 존재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풀면 풀수록 이제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우려들이 생기는 거고 이거를 이제 사전에 막을 거냐, 사후에 막을 거냐, 사실 이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과도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여전히 좀 그건 인정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내야 된다고 보시는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과도하지만 현재 수준에서의 리스크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게 그럼 어디까지 비식별화했을 때 쓸 수 있느냐라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기준만이라도 좀 네. 내주면 좀 자료 수집이나 가공이 좀 쉬울 텐데.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 기업이 분명히 이제 기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타격이 꽤 커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굳이 그런 타격까지 받으면서 우리가 힘들게 이걸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지도학습하는 상황.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그 가상의 모듈을 쭉 만들어 놓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환경을 막 비가 오는 환경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래픽으로 다 만들어 버려서 인공지능이 그냥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환경을 인공지능이 주고 인공지능이 그걸 또 학습하고 구글이 또 이번에도 얼굴 뭐 수십만 장의 데이터들을 내놨는데 초상권 상관없이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얼굴이니까. 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이 또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모순이 있냐면요. 결국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을 학습을 시키는데 그래 봐야 시뮬레이션인 거죠. 그게 현실을 100%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현실이 반영된 데이터로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 올 거고요. 그 전까지는 뭐 유용하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현실의 데이터를 가지고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현실적이시군요. 저희는 먹고 살아야죠. 아무래도 이제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엔비디아 관계자분 한번 나중에 모셔서 반론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 인공지능을 구별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알바들을 동원하고 계시는데 알바들한테 주는 돈도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저 이거 굉장히 솔깃했어요. 약간 그죠? 20대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제 나이 때인데 네. 어떤 되게 AI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시작하려고요. 들어보고 과연 그런 완전 전문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뭐가 있나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AI 수준이 초등학교 고학년 네.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면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게 거죠. 됐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본인의 직접 능력이 중학생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아니 얘기가 유튜브보다 훨씬 낫겠는데? 아니 쏠쏠한데요? 집에서 그러니까 쏠쏠한데 사실 근데 100% 재택근무 아니에요. 이 창작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사실 기대값이 낫죠. 낮잖아요. 근데 저희는 투자한 시간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개인의 시간의 가치가 매우 높지만 않다면 최저 시급보다 많이 벌죠. 우리 이거 그거 해야겠다. 지금 당장 면접을 이거 하지 말고 그거 해야겠어. 그 알바들은 아까 자격증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자격증은 뭐 이제 공인된 자격증인지 아니면 여기서 주는 자격증인지 그 자격증이 무슨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자의 조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은 중국어를 입력해야 되는 네, 프로젝트라면은 중국어를 입력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능력이 그렇죠, 있어야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중국어 뭐 능력 시험 자격증을 제출하고 우리가 확인이 되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할당을 해드리는 거죠.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아까 간판을 식별하는데 예, 외국어를 모르면 그냥 다 그림이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그리고 것도 이제 저희가 식별하는 했던 거군요. 프로젝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역사 관련된 위키 네.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어. 근데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지문을 보고 질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역사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음.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역사 자격증 소지자들만 참여시키려고 모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능력자들 많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자격 제도가 매우 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게 괜찮네요, 진짜. 일단 최소한의 검증은 그걸 통해서 되니까. 그러네요. 그게 또 뭐 중학생 정도의 수준이어도 가능하니까. 네. 국어 능력 시험에 그렇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들어가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다 아나운서 정도 보는 맞아요. 분들이 하셨던데. 그리고 제가 재밌었던 일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바이링규어 네. 작업자를 모집을 했어요. 이중 언어.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와 하시는 분들. 영어가 둘 다 네이티브인 사람들을 네. 모집을 하는데 물론 이제 다 한국인이겠죠. 음. 한국인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샘플 음성을 수집 일단 받아서 평가를 해서 작업을 참여시키는데 한국어 발음이 안 좋아서 다 떨어졌어요. 한국 사람인데 오히려 외국어 발음에 약간 이제 뭉개지는 네. 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저를 쓰세요. 한국어 발음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짜 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사실은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닌 분도 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활용할 때가 많지 않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진짜. 저희 같은 플랫폼에서 그 능력을 네. 활용을 하면서 또 돈도 벌고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진짜 보람도 될 것 같아요. 돈을 떠나서 뭔가 거대한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해서 그게 완성이 되면 뿌듯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좀 더 한 차원 높이는 과정 속에 맞아요. 내 노력이 내가. 의미가 있다. 그것도 되게 혹시 좋을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나요? 그럼요. 대한민국 네. 인공지능의 요건 발전을 위해. 남자, 요건 여자. 20대 좀 나이 드신 분? 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인공지능이지만 그래서 단순한 능력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수준도 같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예.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를 또 하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해야 지금이 그 시간. 아니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벌 수가 있어. 외국과 이제 한국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언어적인 차이나 뭐 문화적인 차이나 예를 들면 뭐 집의 모양도 한국적인 집의 모양이 있을 거고 이제 외국은 또 외국의 집의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글루를 뭐 우리는 뭐 그냥 놀이공원에서나 볼 수 있지. 맞아요. 또 이제 저쪽에 알래스카나 이런 데서는 이글루가 집이잖아요. 예. 그런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들도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인공지능이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학습 데이터의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하나는 그 지역성이 있고 하나는 시대성이 있어요. 아, 그렇죠. 결국은 네.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배 구조를 공부하는데 70년대 지배 구조를 가지고 공부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배 구조에 대한 정의는 70년대 집 구조로 알고 있을 그렇죠. 거란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최신의 데이터로 공부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미국에서 이제 많은 이제 학습 데이터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지극히 미국적인 데이터일 그렇죠. 것이고 네네. 그걸로 학습을 하면은 미국에 대한 이해도 높겠지만 결국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 현실적인 한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수집된 데이터도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됐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재학습이 필요한 시기가 또 오겠죠.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학습했던 데이터들이 시기가 또 지나고. 예, 맞아. 과거의 내용이 네. 될 거니까 특히 패션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빨리 바뀔 텐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럼 패션 분야는 가장 최신의 패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결국 AI도 평생 학습으로 가지 않을까. 정말 끝까지 뭔가 사업적으로 계속 할 게 많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괜찮네요. 여기 투자해야겠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투자도 크게 받으셨죠. 네,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투자를 뭐 100억 정도 받으셨는데. 100억이요? 예. 그 뭐 그거 다 어디다 썼습니까? 어디가 작업자들한테 가나요? 그거 다그 알바비로 나가는 건가요? 이 100억이? 사실은 작업자 비용은 제가 고객한테 다 받아요. 네? 왜냐하면 작업 클라이언트가 그냥 다 돈을 줘요. 네. 우리 데이터를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만큼 주세요 하고. 아니죠. 저희한테 이제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고객이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의 가공 방식에 대해서 저희랑 협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컨설팅 같은 걸 하시는구나. 예, 그러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식을 이제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이제 단가를 뽑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짜리냐. 예, 이 하나의 작업이 얼마일까라는 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시간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몇 건을 하는지를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아까 아기 울음소리는 네. 되게 비싸다. 시시때때로 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많은 시간이. 그러네요. 그래서 비싼 네. 거군요. 그래서 저희가 단가 측정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간당 80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걸 최저 시급에서 나눠요. 그럼 8,350원 나누기 80 하면은 건당 단가가 100원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걸 작업하는 단가는 이제 100원으로 결정이 되고 이걸 검수하는 또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러겠죠. 검수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이 100원, 검수가 100원. 그러면 이제 이 하나의 작업은 200원짜리가 되고요. 고객이 이거를 10,000개를 우리한테 의뢰하겠다. 그러면은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저희는 예. 수수료를 추가로 더 받는 거죠. 아니 21세기 인형 눈깔 붙이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단가 얘기만 이렇게 하니까 근데 또 생각보다 지식 생태계 또 지식 작업이니까 의미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네. 진짜 그 아기 울음소리는 아까 강의 들을 때도 진짜 좀 저도 뉴스 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그쪽에서 엄청 만약에 AI가 큰 역할을 해내면 저같이 나중에 결혼을 하겠죠? 나중에 아이를 낳겠죠? 그런 그러겠죠? 초보맘 예비 맘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진짜. 근데 이렇게 매우 우리가 느끼기에도 난이도가 높은 AI 서비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결국 데이터의 수직 가공도 그만큼 같이 어려워지죠. 네. 근데 또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정확한 데이터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기가 우는데 배고파서 울 것이야. 뭐 줬으니까 안 울더라. 뭐 이런 느낌이니까 이제 사후 처리가 가능할 건데 강아지 울음소리도 번역한다 그러고. 맞아요. 강아지들이. 고양이 뭐 동작으로 감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아기 울음소리로 걔네들의 그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료를 줘야 되는데 맞아요. 재료가 정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어떻게 정확할 수 있다는?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의 장점은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양이 많아지면 그런 일부의 오류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포함돼도 큰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양을 최대한 증가시키면 그런 부분 저절로 커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에서 아직도 해답을 못 얻은 100억은 어디다 쓰시는지 100억은 어디다 쓸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0억은 어디다 쓰나요? 현재 저희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작업자,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작업자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고객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대응 능력을 좀 더 향상시켜야 될 부분이 이제 존재한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플랫폼의 자동화라는 부분에 저희가 많은 심혈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 단계고요. 또 그런 플랫폼 자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작업자의 능력을 객관적인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들이에요. 네네. 저희가 지금 3,300만 건 정도 사실은 데이터가 쌓였다고 했는데 그 3,300만 건의 데이터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행동, 검수자의 행동 이런 것들이 계속 행동 로그들이 남아있는 상태죠. 네. 그럼 이제 로그가 한 3억 건 정도가 있는데 이 로그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작업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는 이제 복잡한 작업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고객이 어떤 프로젝트를 의뢰했을 때 이 프로젝트와 가장 최적의 조합이 있는 작업자가 자동으로 매칭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시스템이네요. 네. 네. 그래서 작업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갑자기 이제 내가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평가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도 등급제가 또. 네. 굉장히 근데 저는 이 말씀 들었을 때 엄청 뭔가 하나를 만들려고 수작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쵸. 많이 들어가는 네. 것 같아요. 막 작업자도 평가하는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그 작업자들이 또 가져온 데이터도 다시 평가하고 검수해야 되고 돌려야 되고 그래서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요. 참, 인공지능을 위한 인간의 막노동. 네, 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저는 막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막노동은 좀 너무 막대는 표현이죠. 네, 죄송합니다. 사실은 작업의 그러니까 작업 환경, 그러니까 근무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업무 환경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환경일 것 같아요. 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카페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수익이 작은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나 커피숍 알바보다 훨씬 더 좋은 일 자리는 아니지만 일거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 품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AI 문, 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계속 모실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분야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코어 기술을 개발하는 곳도 있고 그것을 또 응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곳도 있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또 만드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 중에서 가장 유망한 곳 어디가 있을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분야가 사실은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요.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분야. 그 분야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CCTV CCTV.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렇죠. 그다음 이제 메디칼 영상. 그리고 뭐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이제 네네. 해당이 될 수 있겠고. 결국 이 분야의 공통점은 동영상이죠. 네. 그러네요. 비디오 데이터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비디오 움직이고 하는 데이터들이 거니까. 학습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면- 사진 데이터보다. 그렇죠. 기존의 데이터들은 하나의 매체 포맷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음성, 그다음 뭐 이미지, 뭐 폰트, 뭐 텍스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동영상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미지와 음성과 텍스트가 결합된 그러니까 멀티모달 형태의 인공지능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단순히 사람하고 차선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판을 봐야 될 수도 있죠. 그쵸. 표지판을 봐야 되면 네. 표지판 안에는 또 글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텍스트 인식을 또 해야 되면은 인지해야 되죠. 아까 같이 또 OCR 같은 영역이 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주변에서 들리는 이제 여러 가지 소리들을 감지해야 되는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음성과 이미지와 텍스트가 다 결합된 형태로 이거를 다 스스로 학습을 해서 판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니까 사실은 난이도나 복잡도나 이런 것들이 매우 높은 분야고 그러게요. 상상 이상일 것 같아요. 또 문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위험하니까. 진짜. 네, 그 그래서 기존의 학습 데이터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AI 서비스는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그냥 뭐 틀렸나 보다 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작은 실수가 있으면 사람의 인명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도도 중요하고 기술적 난이도도 높고 대신 사회적 기여 가치는 또 높고 매우 이제 전망이 높은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전과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영역.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이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발전 방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가장 후진 곳은 어딜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AI 서비스들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겠지만 결국은 이 AI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모든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쵸. 그 문제 중에
AI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AI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AI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AI로 빨리 해결하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 무조건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기업들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AI로 풀 수 있는가라는 정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정의된 문제를 AI로 해결을 한다면 그 회사에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진 분야를 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AI를 사용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AI 몬. 자,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는 많이 안 것 같아요. 완전 0이었는데 한 이 정도? 네,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앞으로 98을 또 언제 채우세요? 10점 만점 아니었을까? 그럴 수가 또. 그런 기준들을 세워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인공지능에게 좀 더 똑똑해지라고 재료와 데이터와 판단을 학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크라우드웍스의 박민우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AI 몬 진행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처음이죠. 네. 여기 오신 거 처음이겠죠? 네. 재밌었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긴장해서 충분히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불러보고 출연 약속을 예, 해주셨습니다. 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부르는 걸로. 네, 고맙습니다. 이쪽 분야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리고 알바들은 또 얼마나 계속 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100억 이상의 투자를 다음에는 받으셨는지. 그렇죠. 알바들도 같이 한번. 아, 좋습니다. 예, 예. 괜찮은데요? 그런 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진짜 진짜로. 궁금해요. 예. 자, 오늘 AI 몬.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 재밌게 들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